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10월 13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송영훈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요새 뭐 방송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활약이 아주 많습니다. 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송영훈 변호사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 얘기하기 전에 근데 어제 부산 금정에 가서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게 변화고 개혁이고 뭐 그렇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뭐 우리 송 대변인께서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 문의 전화를 받으셨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인적 쇄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인적 쇄신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뭐 어제 뭐 저녁 채널 A에는 뭐 7명이다, 뭐 TV조선 뉴스에서는 뭐 4명이다, 뭐 4인방, 7인방, 뭐 여러 얘기들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송 대변인 보시기에는 뭐 인적 쇄신 대상이 원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이런 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제 그런 소위 십상시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무슨 뭐 십상시니 그다음에 뭐 젊은 십상시 4인방이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정설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기에 뭔가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그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혹은 뭐 정무라인 이런 고위급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언론에서 한간에 오르내리는 그러니까 공직기강에 위배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함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무슨 뭐 갈등이나 공격을 위한 의도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만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고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의에 대해서 뭔가 그 정당이잖아요. 정당이고 또 여당의 수장으로서 신속하고 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자들 문의 전화가 오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제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비선 실세다 이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제일 비선 실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최순실 씨, 최서원 씨 개명해서요. 근데 그 분의 경우에는 뭐 그 당시 박근혜 청와대 내에서 어떠한 직함도 없었던 분 아닙니까? 어떠한 직함도 없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비선 실세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뭐 직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뭐 직함 없이 움직였으니까 또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비선 실세다. 근데 실세인지 아닌지는 이제 실상이 드러나 봐야 아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용산 대통령실에 한 500명 정도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일부가 다 자기들 직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책. 뭐 무슨 비서관, 무슨 행정관, 뭐 어디 수석실 소속의 무슨 문제 담당, 뭐 행정관, 비서관,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직이라는 것은 자기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일들을 충실히 성실히 하면서 국민 전체,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그 봉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직무 범위 내에 없는 일, 자기 직무 범위 내에 없는 일.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구자령 변호사랑 방송하면서 그 사례를 얘기한 게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이 국무총리 그게 벌어졌을 때 공식 인사 라인인 이관섭 비서실장은
지시해서 대변인실 알림 공지로 그 새벽에 나온 양정철, 박영선, 중용설은 오보다. 그런 알림 공지가 기자들에게 나갔는데도 일부에서는 아니다. 잘 몰라서 저런 거다. 그건 맞는 얘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기자들을 향해서 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뭐 정무 라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보 라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변호사로 패널 활동 한창 활발하게 하던 시기였는데 아침 일찍 특정 언론사에서 그 양정철, 박영선, 기용설에 대해서 단독이 나왔죠. 그러고 그렇죠. 나서 아침 9시 조금 안 돼선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문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식이 되는가 했더니 오후에 어느 방송사를 가니까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라고는 특정 안 하는데 네. 누구와 통화를 했는데 그런 거 검토된 적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참 빨간 넥타이 메고 나가서 좀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마 날짜가 4월 19일 금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비선, 자기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서 자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막 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여사님의 뜻이다 하면서 또 이렇게 김 여사를 팔아가면서 하는 그 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다면은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아직까지 반응은 없습니다. 반응은 없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뭐 그 팩트 체크부터 해 주셔야지 뭐 얘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이제 지켜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집권 세력이 심기일전해서 지금 당정이 또 힘을 합쳐서 남은 대통령 임기를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진통이 있더라도 한 번은 반드시 이 해결하고 가야 될 그런 무거운 숙제다. 무거운 숙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공직 기강의 차원에서요. 네. 공직 기강에 위배된 분들이 있다면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뭔가 그 다른 의도를 자꾸 추측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는 인사는 원래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여론에서도 뭔가 읍참마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경청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문제 좀 토론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양김 하면 이제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양김 하면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뭐 숙명의 라이벌이었고요. 뭐 한때는 또 민주화의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고 동지였고. 근데 두 분이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직 기간 중에 아들이 다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던 분들인데 아주 뭐 먼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당시에 그 두 분 전직 대통령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구속까지 이런 그 결단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있어도 가족이란 어떤 존재고 가족이 문제가 될 때 역대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해왔는지 좀 사례를 살펴보면서 지금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소중한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명태균 씨 하루가 다르고 하루가 다르게 뭐 하는데 오늘은 또 오세훈 시장의 그 뭐랄까 과거를 또 직격을 했어요. 2021년 4월 7일에 박원순 전 시장의 그 거리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그때 후보가 되는 과정, 그 당시 야권, 그 당시는 이제 그 문재인 집권 시니까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다 아주
그 시간대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거를 써놨어요. 우리가 팩트 체크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또 실랑이가 또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재보궐 판세 분석, 재보궐 선거 판세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중앙일보 주필을 지냈던 이하경 대기자가 본인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첫 부분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힘이 센 사람일수록 권력자의 심기를 살핀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은 비서실장의 비상시 대처 요령을 들어야 했다. 그다음에 따옴표하고 도중에 기분이 언짢아지면 대통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도중에 기분이 언짢아지면 고개를 돌려 창밖의 나무를 보신다. 그러면 즉시 서류를 들고 일어나 각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비서실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문고리 권력은 하루에 저녁 식사를 2번, 3번씩 하면서 뇌물을 받았다. 압수수색할 때 집에서 돈다발 썩는 악취가 진동했다. 밥을 사고 돈을 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물었다. 요즘 어른이라는 건 대통령. 요즘 어른 기분이 어때요? 황제가 따로 없었다. 이런 권력을 누렸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민심이 떠나가자 아들을 구속시키는 결정을 피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친구면 요거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그 회고록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한보 부도 사태, 그 IMF 그거의 시작이 한보 부도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김현철한테 막 김현철 구속해야 된다 이랬을 때, 자기가 김현철하고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대요. 아들은 그리고 회고록에 이렇게 나와요. 아들은 결백을 주장했고 나는 아버지로서 솔직히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의 아버지이기에 앞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1997년 2월 25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 두 줄이었어요. 이유야 어떻든 이 모든 것은 제 부덕의 결과이며 대통령인 저의 책임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담화를 발표한 2달 후에 아들 김현철 씨는 국회 청문회 증언대에 섭니다. 당시에 집권여당인 친한국당이 국회 과반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인 채택을 막아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대통령이 집권당의 공식적으로 총재였습니다. 총재고 원내 그 과반 의석인데도 김현철이 국회 청문회 증언 때 섰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서 또 회고록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씁니다. 고통스럽고 쓸쓸한 날들이 이어졌다. 나의 재임 중 가장 괴롭고 고독한 시간들이었다. 내 아들을 구속시켜야 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철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두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심했다. 나는 김기수 검찰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 현철이를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나 역시 대통령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자식을 자기 손으로 감옥에 보내고 싶은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수많은 날을 범민 속에 보냈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냉혹하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면서 나는 부정, 아버지의 정을 떨쳐버리고 내 자신과 가족에게 참으로 가혹한 결단을
내렸다. 우리 송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래서요. 우리 국민의힘 당사에 보면은요. 네.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당사나 그 국회 본청 회의실에 가서 회의를 할 때마다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재직 중에 또 정치 인생 내내 국민 여론과 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높은 응답성을 보여주셨던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 정치의 특성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같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몇 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국민 담화문을 저도 보고 왔는데 그 한보 사태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 4주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요. 그게 네. 이제 97년 2월 25일인데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라고 이제 한보 사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김현철 씨 얘기를 하죠.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저를 더욱 괴롭고 민망하게 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 자식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는 김현철 씨가 무슨 뭐 구속되거나 사법 처리되기 전이에요. 네. 그리고 뭐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냐면은 진실 여부에 앞서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크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진실 여부에 앞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진짜로 무슨 뭐 가시적으로 수사가 되거나 구속되거나 이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굉장히 국민 여론에 대한 빠르고 높은 응답성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 담화가 나오고 바로 무슨 일이 있냐면 김현철 씨는 당시에 그 UN 한국 청년회의 대표인가요? 이걸 네. 포함해서 일체의 공적인 직책에서 사퇴합니다.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 고소했던 거를 고소 취하를 하고 이때 요즘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보는 정치 원로이신 윤여준 전 의원 네.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공보수석이었거든요. 네.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앞으로 김현철 씨는 공적인 자리에서 볼 일이 없을 거고 더 중요한 거 눈에 띄는 발표가 이게 있어요. 매주 일요일에 청와대에서 하는 가족 예배에서도 앞으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자기 아들인데도 아주 가혹할 정도로 엄정하게 조치를 하고 국민들께도 뭔가 수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도 이런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 청와대에도 못 들어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예배에서도 볼 예.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과거에 물론 IMF나 이런 과도 있었죠. 하지만은 뭐 금융실명제, 뭐 하나회 해체 등등 공이 굉장히 많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임기 내내 이게 지금 만 4년 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5년 차 들어갈 때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시종일관 국민 여론과 민의에 대한 높은 응답성을 당대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점을 이번에 이 대국민 담화를 다시 살펴보면서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뭐 김영삼 대통령의 평생의 동지였자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역시 그 대통령 임기 후반에 아들 셋 홍삼 트리오라고 하는 다 구속이 됐잖아요. 다 구속이 되고 그때 보면 그 이희호 여사가 매일 그 눈물로 지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 구속만큼은 어떻게든지 막아달라. 자기 남편에게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은 판단을 내린 거예요. 같은 판단을 내렸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이게 뭐 여다 야다 이걸 떠나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그 최후의 순간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보십시오. 그 3.15 부정선거 해서 그 우리 이제 건국전쟁 그 다큐멘터리에도 나옵니다만 그 병원에 가서 학생들이 다친 거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 학생들이 이 젊은이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상당히 또 자책을 하면서 이러면서 사실 그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위한 그 조작이 이루어진 거였는데 왜냐하면 그때 강력한 경쟁자였던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급사하면서 물론 이제 진보당의 누구죠? 이제 조봉환 후보가 다크호스로 치고 올라왔지만 이승만 후보를 이겨내기는 힘들었던 거고 그렇게까지 뭐 부정선거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기붕이 그렇게 한 건데 여하튼 그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 결단을 내려서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혈 사태를 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그런 어떤 뭐 좌파 쪽에서는 뭐 독재자자 뭐다 막 이렇게 막 폄하를 합니다만 그런 뭐가 있었다. 그런 거 보면 참 숙연해집니다 정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누구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 지금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당사에 붙어 있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보면서 저는 김영삼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국민 여론과 민의에 아주 신속하게 응답하고 높은 응답성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의 자세.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회복해야 될 만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일보 그 이하경 대기자 칼럼에 또 이런 게 나와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 부속실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파악해 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김 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인사 개입 개연성은 높아진다. 성남 민심에 쫓기는 여권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게 뭐 이런 어떤 이 칼럼이 얘기하는 문제의식하고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이거는요 더 큰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뭐 김현철 씨 구속이라든가 홍삼 트리오 구속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가 꼭 구속돼야 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판단력 이게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는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인적 쇄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과와 활동 자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활동 자제와 사과가 대단히 새로운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2021년 12월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당시 대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대국민 입장문, 사실상 사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은요,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자, 제가 몇 문장만 예,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읽어드린 5문장은 네. 제가 어디서 만들어 온 게 아니고요. 당시에 있던 입장문 전문에 그대로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한번 듣고 잘 음미를 해보시면은 이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과가 필요하고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2021년 12월에 이 대국민 입장문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제일 핵심이 그거네요. 남편이 다시 한번 읽어줘. 남편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공개적으로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약 3년 전에.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환기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무슨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가? 금도를 벗어났는가? 저는 그런 비판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미 한번 하셨던 말씀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그 전문을 읽어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요. 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한다가 무슨 묘안이 떠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 해답이 절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요. 대통령실이 이 상황의 엄중함을 어떤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어떤 수준으로 이제 반응을 할지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런 그 인적 쇄신 요구가 일시적인 게 아니다 하는 점은 제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일시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내일 모레 뭐 저 보궐선거니까 보궐선거 판세가 조금 뭐 좀 안 좋아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뭐 급한 마음에 나온 거다. 그다음에 뭐 재보궐선거 끝나고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미리 기선 잡기용이다. 그래서 뭐 그게 재보궐선거용 독대 기선 잡기용. 근데 그런 그 장기술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장기술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고 이미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안타깝게도 7기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이제 공론화시키지 않고는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원만하게 또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재보궐 선거용이다. 무슨 뭐 기선 제압용이다. 이런 그 장기술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는 그건 뭐 기자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선거용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네. 국민들께서 얼마나 다 기억을 하시고 또 그렇죠. 그 저 현상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 아마 그런 뭔가 잔기술로 했다가는 국민들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 이제